한밤중 한 여교사가 압록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위를 걸어서 건너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숨이 막히고 물살에 휩쓸려도 그녀는 계속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강 위를 건너는데 왜 그녀는 물속으로 잠수해야 했을까요? 그녀가 읽었던 그 책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성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과학기술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평양 다음으로 발전한 도시라고들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과학원에서 일하셨습니다. 물리학자셨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고요. 어릴 적 추억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아버지와 함께 도서관에 가던 일입니다. 평성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면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가셨습니다. 혜진아,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 속에 세상이 다 들어있단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온 동네를 덮었죠. 저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 아이는 밥보다 책을 더 좋아하네. 정말 그랬습니다.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책을 읽었으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특히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르치고 좋은 글을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찬성하셨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교사는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란다. 평성교원대학 조선어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학, 문법, 작문, 교육학. 모든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고전 문학 시간이 좋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시인들의 작품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졸업하고 평성 제1중학교에 배치받았습니다. 22살 때였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3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긴장되고 떨렸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이룬 거니까요. 제 첫 수업은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칠판에 글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게 되어 선생님은 정말 기쁩니다. 학생들이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15년 동안 저는 성실한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고 학생들의 숙제를 꼼꼼히 봐줬습니다. 방과 후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따로 지도했어요. 우리 반 학생 중에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철수를 불러서 따로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철수가 풀이 죽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철수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 학기가 지나자 철수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반에서 꼴찌였는데 중간쯤으로 올라왔어요. 철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철수가 요즘 학교 가는 게 재미있대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제 별명은 책벌레 선생님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거든요.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책 읽는 게 제일 좋거든. 여러분도 책 많이 읽어야 해. 책 속에는 세상이 다 들어있단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당에서도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모범 교사로 몇 번이나 표창을 받았어요. 어느 해에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모범 교원이라는 상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을 때 뿌듯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배급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 월급도 제때 안 나왔. 한 달에 3,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2달씩 밀리곤 했습니다. 3,000원이면 원래도 적은 돈인데 그마저도 제때 못 받으니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학생들도 어려워졌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 한쪽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책만은 계속 읽었습니다. 평성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물론 북한에서 허용된 책들 뿐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저작물, 혁명소설, 당에서 인정한 고전 문학. 그런 책들만 있었죠. 가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책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읽지 못하는 책들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심만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제 인생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책을 읽고 잠드는 일상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맞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30살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어머니는 심장병으로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의료 장비도 부족했으니까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오빠는 평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났어요. 오빠네는 자식이 셋이었는데 평양에서 사니까 저희보다는 형편이 나았습니다. 오빠는 늘 걱정했습니다. 혜진아, 너도 시집 좀 가라. 혼자 늙으면 어쩌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제 가족 같았어요.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1년 동안 함께 공부하고 졸업시키고 그 과정이 저는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어요. 어느 해 졸업식 때였습니다. 제자 하나가 편지를 줬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공부의 재미를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보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평범하고 평온했습니다. 특별한 일도 큰 사건도 없었어요. 그저 성실한 교사로 살았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곧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때문에 말이죠. 2015년 가을, 제 나이 36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공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당 간부 자제 개인지도 교원 모집. 당 간부집에서 개인 과외를 해줄 선생님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급과는 별도로 사례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쌀이나 돈으로요. 저는 신청했습니다. 생활이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선발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 간부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 간부의 집은 평성에서도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집이 컸어요. 방이 5개나 됐습니다. 거실에는 큰 TV가 있었고 소파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집은 정말 드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방 2개짜리 집에 사는데 이 집은 달랐어요.
간부 동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혜진 선생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간부는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당 선전 선동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없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성호였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어요.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그 집에 갔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가르쳤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가르쳤어요. 성호는 똑똑했습니다. 가르치면 바로 이해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간부 동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쌀 10kg이었습니다. 한 달치 사례비였죠. 제 한 달 월급으로는 쌀 2kg도 못 사는데 여기서는 10kg을 주다니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호의 성적이 올랐어요. 반에서 10등이었는데 5등까지 올랐습니다. 간부 동무가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중에 성호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교재를 정리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득 방 한쪽 벽에 있는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책장이었습니다.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었어요. 안에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을까?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책들이었어요. 조지 오웰, 올더스 헉슬리, 레이 브래드버리. 외국 사람 이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목들도 생소했어요. 1984, 멋진 신세계, 화씨 451도. 북한에서는 외국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나라 책은 절대 금지예요.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하지만 당 간부들은 다른가 봅니다. 이렇게 외국 책을 가지고 있다니요. 한 권을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평생 사랑해온 제가 이 금지된 책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성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책장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그 집에 갔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성호야, 저기 책장에 있는 책들은 뭐니? 성호가 책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저건 아버지 책들이에요. 외국 책이래요. 저는 못 읽어요. 왜 못 읽니? 아버지가 당 간부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읽으면 안 된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 간부만 읽을 수 있는 책이요? 왜요? 무엇이 그렇게 위험하길래 일반 사람들은 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 책장을 쳐다봤어요. 수업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1984라는 책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간부 동무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평양에 간다는 겁니다. 성호 혼자 집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과외는 계속 와주세요. 성호 혼자 두면 공부 안 하거든요. 그 주 목요일, 평소처럼 과외를 갔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성호가 졸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업 중간에 성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눈 좀 붙여도 될까요? 10분만요. 그래, 그럼 10분 쉬자. 성호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간부도 없고 성호는 자고 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책장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성호를 보니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1984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책이었어요. 누가 번역했는지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당에서 간부들을 위해 몰래 번역한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맑고 차가운 4월의 날이었다. 시계가 13시를 치고 있었다. 이상한 문장이었습니다. 13시요? 우리는 13시라고 안 하는데. 아, 외국식 표현이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윈스턴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빅브라더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그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같았어요.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모든 집, 모든 건물에 있잖아요. 수령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늘 배우잖아요. 더 읽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사상경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경찰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잡혀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위부가 있잖아요. 사상을 감시하는 곳이요. 계속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호가 깨어날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읽고 싶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이런 책은 처음이었어요.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빌려가자. 몰래요. 일주일 후에 돌려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간부는 출장 중이고 성호는 이 책들에 관심 없으니까. 저는 가방에 책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다 들키면 어쩌나.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는 갈망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성호가 깼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잠들었네요. 괜찮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밤새 읽었어요. 잠도 안 잤습니다.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윈스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나라는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역사도 조작되었어요. 당에서 과거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누가 과거를 통제하느냐가 미래를 통제한다. 누가 현재를 통제하느냐가 과거를 통제한다. 책에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를 배우지만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는 거잖아요.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요? 책에서 이중사고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노예다, 무지는 힘이다 같은 거요. 말이 안 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우리도 그런가? 고난의 행군은 영광이다. 주체 사상은 자유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굶주리는 게 어떻게 영광인가요? 통제받는 게 어떻게 자유인가요? 책을 다 읽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성 시내가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가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제 고향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감옥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36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죠? 거짓을 가르친 건 아닐까요? 학생들에게 수령님의 은덕, 당의 영도를 가르쳤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했어요. 북한에서 체제를 의심하는 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책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주에 돌려놔야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원래대로 살자. 본 적 없는 것처럼, 읽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한 번 눈을 뜬 사람은 다시 감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본 사람은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가 다르게 보였어요. 위대하신 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빅브라더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책을 돌려놓으러 갔습니다. 간부는 아직 출장 중이었어요. 성우와 수업을 하고 조용히 책을 책장에 돌려놨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의심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책을 돌려놓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자꾸 그 책 내용이 떠올랐어요. 교과서에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이라고 나오면 빅브라더가 생각났습니다. 당의 유일한 영도 체계를 가르치면 당이 과거를 통제한다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저 나이 때는 그랬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아이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책장에 있던 다른 책들 말이죠. 멋진 신세계, 화씨 451도.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왜 당 간부들만 읽을 수 있을까? 2달이 지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한 권 더 빌려보자.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지난번에도 아무 일 없었잖아. 목요일 과외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부엌에 가서 물 좀 가져다 줄래? 네, 선생님. 성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빨리 책장으로 갔습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꺼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호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고맙구나. 그날 밤, 또 밤을 새웠습니다. 멋진 신세계를 읽었어요. 이 책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통제받는 세상이었어요. 마약으로 불만을 잊고 쾌락으로 생각을 멈추는 사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었습니다. 북한도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굶주리고 있잖아요. 집단체조, 대집회로 불만을 잊게 하고 사상교육으로 생각을 통제하고 일주일 후 책을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 화씨 451도를 빌렸습니다. 이 책은 책을 불태우는 사회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책을 읽으면 생각하게 되니까요. 생각하면 질문하게 되니까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외국 책을 읽으면 처벌받습니다. TV도 북한 방송만 봐야 해요. 라디오도 북한 주파수만 들어야 하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세상을 알면 안 되니까요. 비교하면 안 되니까요. 3달 동안 저는 5권의 책을 몰래 빌려 읽었습니다. 그 책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36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도, 동료 선생님들한테도요. 말하면 신고당합니다. 북한에서는 가족끼리도 서로 감시하거든요.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 보위부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이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돌아가셨죠.
학교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행복하다고요? 학생들은 점심도 못 먹는데요.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자본주의 사회는 지옥입니다.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빈부격차가 심합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외국 책에서 본 세상은 달랐는데요.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본주의가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교과서대로 그렇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래,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구나.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또 거짓을 가르쳤구나.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배급이 또 끊겼대요. 언제까지 이러려나? 다른 선생님이 쉿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체제가 문제라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수를 했습니다. 토요일 과외 시간이었습니다. 성호와 문학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시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읽었습니다. 강우의 봄이 드니.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 시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노래한 거란다. 권력과 명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거지.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게 뭘까? 통제받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거 아닐까? 성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아니. 물론 우리도 자유롭지. 선생님이 시 해석을 잘못했구나. 하지만 늦었습니다. 성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심했어야 하는데. 혹시 성호가 아버지한테 말하면 어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성호는 그냥 넘긴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김혜진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교감실로 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인민복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보위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구나. 보위부 사람이 말했습니다. 김혜진 동무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무슨 일입니까? 당 간부댁에서 과외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집 책장에서 책을 빌린 적 있습니까? 피가 식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호가 말했나? 아니면 간부가 알아챘나? 책이요? 무슨 책 말입니까? 보위부 사람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1984, 멋진 신세계, 화씨 451도. 이런 책들 말입니다. 금지된 외국 책이죠. 저는 부정하지 마십시오. 간부 동무 아들이 증언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수상한 말을 했다고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고 물었다면서요? 그래서 조사해보니 책들이 없어졌다 돌아온 기록이 있더군요. 끝났구나. 제 인생이 끝났구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구나.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요. 집에 그 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돌려놨습니다. 그럼 읽긴 읽었다는 거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끝이고 부정해도 끝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끝이었습니다. 보이부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이부로 출두하십시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도망가면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보이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김 선생님, 어쩌다 이런 일이. 정말 그 책들을 읽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조사 잘 받으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자아 비판 철저히 하면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알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요. 금지된 책을 읽었다는 것, 그것도 여러 권을요. 그건 사상 범죄였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무거운 죄였어요. 학교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내일 보이부에 가면 어떻게 될까? 고문당할까? 수용소로 갈까?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가면 어떨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간다는 건 탈북을 의미했어요.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잡히면 총살이었죠. 하지만 보이부에 가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살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어요. 혼자 사니까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망갈까? 아니면 내일 보이부에 갈까? 한밤중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자.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책들에서 본 세상으로 가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이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오늘 밤에 떠나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돈, 신분증.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도 가져갈까 했지만 무거우니까 포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36년을 산 이곳이요.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요.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영원히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 자유가 있겠죠. 저는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국 국경으로 가야 합니다. 평성에서 국경까지는 멀었어요.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에는 검문이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가 없으면 탈 수 없어요. 다행히 저는 여행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평양에 있는 오빠를 만나러 갈 때 받아놨거든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로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역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역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한 기차는 시간이 불규칙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사람들이 밤새 기다리곤 해요. 매표소에 갔습니다. 신의주까지 한 장 주세요. 신의주는 중국 국경 도시입니다. 거기서 압록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직원이 여행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친척 방문입니다. 신의주에 친척이 있습니까? 네, 고모가 계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모는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표를 주더군요. 기차는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4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보이부 사람들이 벌써 집에 왔을까? 제가 없는 걸 알았을까? 역으로 찾아올까? 불안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경비원이 지나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저를 찾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경비원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딸아, 어디 가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신의주 갑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라도 있니? 친척이 아프셔서요. 급히 가봐야 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요즘 단속이 심하다던데. 단속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단속 말씀이세요? 탈북자 단속 말이야. 요즘 국경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대. 그래서 검문이 심해졌다던데. 망했습니다. 검문이 심하다니요. 혹시 제가 잡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보위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냥 친척 보러 가는 거니까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할머니를 보니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혜진아, 도망가지 마라. 위험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가거라. 내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셨을까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1시, 2시, 3시. 드디어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신의주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기차가 서 있었어요. 낡은 기차였습니다. 객차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성역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왔던 역이요.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역에서 평양 가는 기차를 탔었죠. 혜진아, 평양은 정말 아름답단다. 언젠가 너도 평양에서 공부하게 될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평양에서 공부했고 선생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입니다. 선생님도 평성도 북한도 모두 끝이에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평성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교가 보였습니다. 저기 3층 건물이 우리 학교예요. 학생들은 자고 있겠죠. 내일 아침이면 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안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선생님은 갑자기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면 누가 대답해 줄까요? 혹시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었어라고 말하지는 않을까요?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역에 서기도 했고 전기가 나가서 멈추기도 했어요. 북한 기차는 원래 그렇습니다. 느리고 자주 멈춰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해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농촌 풍경이 보였어요.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풍경이었어요. 북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가려는데 검문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여행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명서 보여주십시오. 저는 증명서를 내밀었어요. 군인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친척 방문입니다. 어느 동에 사는 친척입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동 이름을 몰랐거든요.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어요. 통일동입니다. 주소는요?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들켰나? 하지만 군인은 증명서를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살았습니다. 빠르게 역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신의주 시내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도시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신의주는 국경 도시라서 장마당이 컸어요. 중국 물건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탈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가 중국 다녀온 사람이래. 압록강 건너서.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 아줌마를 봤어요. 50대쯤 되는 여자였습니다. 중국산 옷을 팔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이 옷 얼마예요? 2,000원이요. 물건을 보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강 건너는 방법 아십니까? 아줌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왜요? 설마. 부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줌마가 한참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아줌마를 따라 골목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정말 건너려고요? 위험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이유가 뭔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박합니다. 아줌마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오늘 밤 11시에 여기로 다시 오세요.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돈은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중국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브로커한테 줘야 하거든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100만 원이요? 저는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데요. 그럼 중국 가서 빚을 갚아야 해요. 일하면서요.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낮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죽였어요.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신의주는 국경 도시라서 평성보다 전기 사정이 나았어요.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어요. 1시간 후면 만나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늘 밤 강을 건너는 건가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40대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브로커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안심하세요. 브로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혼자요? 네. 돈은 30만 원 있습니다. 부족한데요. 나머지는 중국에서 갚겠다는 거죠? 네, 이래서 갚겠습니다. 브로커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중국 가서 1년은 일해야 해요. 그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안 도망갑니다. 약속합니다. 그럼 출발합시다. 오늘 밤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물이 얕아요. 건너기 좋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요. 브로커를 따라 걸었습니다. 강변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을 1시간쯤 걸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요.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 불빛이 중국 단동시예요. 우리는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강 건너편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밝았어요. 가로등도 많고 건물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같은 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지금은 12시예요.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15분 정도 틈이 생겨요. 그때 건너야 합니다. 물은 깊습니까? 지금은 조수 때문에 얕아요. 허리 정도만 차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강바닥이 미끄럽거든요. 제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명쯤 됐어요. 다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10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브로커가 시계를 봤습니다. 곧입니다. 준비하세요. 모두 긴장했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에요. 가세요. 브로커가 먼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어요. 물이 차갑게 발을 감쌌습니다. 11월 밤이었거든요.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강바닥이 정말 미끄러웠어요. 돌멩이들이 있었고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내디뎠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요. 추웠습니다. 이를 딱딱 떨면서 걸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어요.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북한 쪽 강변에서 빛이 비춰졌습니다. 엎드려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모두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저도 재빨리 물에 몸을 낮췄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며 뭔가 찾고 있었어요. 우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불빛이 제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물결이 일어나서 들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물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들켰어요. 뛰어요.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며 중국 쪽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옆에서 물이 튀었어요.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물살을 헤치고 돌멩이를 밟으며 달렸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비병들이 더 나온 거였어요. 강변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안 서면 쏜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잡혀요. 잡히면 죽습니다. 계속 뛰어야 했어요. 더 많은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탕.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제 옆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맞은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잠수해요. 물속으로. 잠수요? 물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총알은 물속으로 못 들어가요. 잠수해서 헤엄쳐요. 저는 즉시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머리를 물속에 넣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물속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헤엄쳐야 했습니다. 팔을 젓고 다리를 차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고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물 위로 올라가면 총에 맞으니까요. 계속 헤엄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앞으로만 갔습니다. 중국 쪽이 있을 거라 믿으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머리를 물 위로 올렸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봤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강을 훑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멀리 왔습니다. 40m쯤 더 가면 중국이었어요. 다시 잠수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팔이 아팠고 다리가 저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바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얕아지고 있었어요. 중국에 가까워진 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머리를 물 위로 올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무릎까지, 발목까지 내려갔습니다. 육지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살아서 중국에 왔습니다. 브로커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여기도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돕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5명 중 4명이 왔습니다. 1명은 안 보였어요. 총에 맞았나 봅니다.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주머니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타요, 빨리.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밴이었어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36년을 살았던 곳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고향을 떠난다는 슬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 따뜻한 손길에 더 울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른 차로 갈아타야 해요.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집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옷 벗고 이거 입으세요. 마른 옷을 주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뜨거운 차도 주셨습니다. 마시세요. 몸 녹이세요. 차를 마시니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옛날에 북에서 왔어요. 일제시대 때 만주로 왔지.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드네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 말씀에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같은 민족인데 왜 갈라져야 할까요? 왜 강을 건너야 자유가 있을까요? 1시간쯤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로 갈아탔어요. 이번에는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숨어야 했어요. 중국 공안한테 들키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조심해야 해요. 짐칸 안에는 어두웠습니다. 좁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덜컹거리며 움직였어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해가 뜬 것 같았습니다. 짐칸 틈새로 빛이 들어왔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아침, 자유인으로서의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리세요. 여기가 안전가옥이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이었어요. 조선족 마을 같았습니다.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동안 다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돌방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북한 집 천장과 비슷했지만 다른 곳이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해서요. 총알을 피해서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을 거라는 것.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하루를 꼬박 잤어요. 몸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시골 마을이었어요. 논밭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북한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으니까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밥 먹어라. 쟁반에 밥과 반찬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계란까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천천히 먹어. 우리도 옛날에 이랬어. 일제시대 때 만주로 건너올 때 말이야. 그때도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았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목구멍을 넘어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해요. 빚을 갚으려면요. 어떤 일입니까?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요. 한 달에 2,000위안 받을 수 있어요. 2,000위안이요. 북한 돈으로 치면 200만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년 월급보다 많았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신분증이 없잖아요.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그 말에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조심하죠? 공안 보이면 숨어요. 그리고 절대 신분증 검사받지 마세요. 외출도 가급적 하지 말고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려면 일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린성의 작은 도시였어요. 고향 식당이라는 조선족 식당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조선족이었어요. 북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힘들었겠네요. 주인 아저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일하세요. 공안 오면 제가 숨겨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줬어요. 하루 3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북한에서는 하루 2끼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요. 저녁에는 식당 2층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책을 읽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책을 빌려줬거든요. 중국어 책이었지만 한자를 조금 알아서 읽을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책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금지된 책이 아니에요. 검열되지 않은 책이에요. 진짜 작가가 쓴 진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2,000위안이었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실감이 났어요. 제가 번 돈이에요.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1,000위안을 갚았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6개월만 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 후에는 한국 갈 수 있어요. 6개월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한국까지 조금만 더요. 하지만 중국 생활은 불안했습니다. 언제나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 보이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느 날 식당에 공안이 왔습니다. 2명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조선족이에요. 신분증 있어요. 그래도 검사해야 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뒤로 가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저 여자, 어디 가요? 공안이 저를 봤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뛰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멀리 도망쳤습니다. 1시간쯤 숨어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어쩌나.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공항 갔어요. 다행히 의심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겁니다. 빨리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없을까요? 돈이 부족한데요. 아직 3천 위안밖에 안 갚았잖아요.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브로커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특별히 도와드릴게요. 다음 달에 태국으로 가는 팀이 있어요. 거기 끼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2016년 5월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가서 잘 살아요. 우리 민족이니까 거기서도 잘할 거예요. 아저씨가 돈 봉투를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요. 여비로 쓰세요.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가져가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북에서 오셨어요. 일제시대 때요. 그때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았대요. 우리 민족은 그래야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를 꼭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식당 종업원들도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잘 가세요. 제가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가서도 학생들 가르치세요. 그럴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식당이 보였어요. 6개월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따뜻한 기억도 많았던 곳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며칠을 버스와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중국은 넓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땅이었습니다. 대도시도 지나고 시골도 지나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넜습니다. 중국 남부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어요. 북한이나 중국 북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자수가 있고 열대 과일이 자랐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또 긴장했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잘 처리해줬습니다. 무사히 넘어갔어요. 라오스에서 며칠 기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요. 10명 정도 됐습니다. 다들 저처럼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북에 아들 둘을 두고 왔어요. 너무 보고 싶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아들들도 데려올 거예요. 또 다른 청년은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못 오신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요. 저라도 가서 잘 살라고 하셨어요. 모두 사연이 있었습니다. 떠나온 가족들, 남겨둔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기가 뜨거웠고 사람들 얼굴이 달랐어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방콕으로 갔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이 많았고 차가 넘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요. 거기서 탈북자라고 하면 보호해줘요. 한국 대사관이요. 드디어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건가요? 이 긴 여정이 끝나는 건가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제가 꿈꾸던 자유의 나라요. 책을 꺼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가져온 책이에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모든 걸 버렸어요. 고향도, 직업도, 안정된 삶도요. 하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실을 알 자유, 생각할 자유, 선택할 자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책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요. 어릴 적 역사책에서 본 그 깃발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깃발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면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 긴 여정이 끝나는 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쓰고 있었어요.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는 어디서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가까이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휴지를 건네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다는 말, 1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더 울었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금 진정하고 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어떻게 왔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성에서 교사로 일했던 것, 금지된 책을 읽은 것, 보위부에 걸린 것, 압록강을 잠수해서 건넌 것. 담당 직원이 놀라워했습니다. 잠수해서 건넜다고요? 정말 위험했겠네요. 네, 총알을 피하려고요. 물 위로 가면 맞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가 있으시네요. 용기라고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비행기표를 준비할 테니 며칠만 기다리세요. 며칠이요? 정말 며칠만 기다리면 한국에 간다고요? 대사관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곳에서 잤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한국 방송이 나왔어요. 뉴스를 보는데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더군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 학생을 보는데 제 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평성 제1중학교 학생들요. 지금쯤 새 학기가 시작했겠죠. 새 선생님이 왔을 거예요. 학생들은 저를 기억할까요? 김혜진 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나흘 후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인천행 비행기 타세요. 다른 탈북자분들과 함께 가실 거예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저는 평성에서 교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한 권의 책이 모든 걸 바꿨어요. 조지 오웰의 1984가요.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직도 평성에서 교사로 살고 있었을까요? 거짓을 가르치면서 진실을 모르는 채로요? 아니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했어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배웅해줬어요. 한국 가서 잘 지내세요. 힘든 일 있으면 하나원에서 도와줄 거예요. 하나원이요?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 적응하는 곳이에요. 석 달 동안 교육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방콕 공항은 엄청 컸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탑승구로 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함께 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드디어 가네요. 네, 드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더니 하늘로 떠올랐어요. 방콕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 타보죠? 네,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비행기 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게 되네요.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냥 그렇게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자유롭게요. 선생님이셨어요? 네, 중학교 국어 교사였어요. 15년 동안요. 그럼 한국 가서도 선생님 하실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온 사람도요? 당연하죠.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능력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대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한국에서 다시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5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식도 나왔어요. 비빔밥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죠. 맛있었어요. 우리 음식과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안내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이요. 대한민국 인천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땅이 보였어요. 한국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했고 도로가 복잡했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었어요. 모두 울면서 박수 쳤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입국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우리를 환영한다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에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2016년 5월 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이제 이 별은 자유의 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건물, 간판, 차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옆에 앉은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간판 보세요. 24시간 편의점이래요. 밤에도 문 열어요. 정말요? 네, 한국은 그렇대요. 언제든지 물건 살 수 있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고요? 1시간쯤 달려서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직원들이 맞이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시면 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대한민국 천장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천장이요. 1년 전, 저는 평성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금지된 책을요. 그 책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태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까지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무서웠고 외로웠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을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마치 잘 왔어, 혜진아.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삶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한국말, 한국 문화, 한국 법률. 북한과 같은 듯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말이 재미있었어요.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랐거든요. 선생님, 동무라고 하지 마세요. 친구라고 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수령님은요?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요. 높이지 않아도 돼요.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업이 제일 좋았습니다. 인터넷을 배웠어요. 검색창에 무엇이든 칠 수 있었습니다. 금지된 것이 없었어요. 조지 오웰을 쳐봤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1984에 대한 해설, 비평, 토론. 자유롭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교육도 검색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어요.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 학생들, 하루 2시간 사상 교육. 자유로운 사고 불가능. 북한 교사들, 검열된 교과서로만 가르쳐야. 진실 말하면 처벌. 제가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교무실에서 울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어요. 15년 동안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걸 하신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선생님은 진실을 알았고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제대로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석 달 후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줬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놀란 건 서점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큰 서점이 있었거든요. 들어가 보니 책이 넘쳐났어요. 수만 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둘러봤습니다. 정치, 역사, 철학, 문학. 모든 주제의 책이 있었어요. 금지된 것이 없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도 당당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 권을 샀습니다. 제 돈으로 책을 사는 거였어요. 집에 와서 책을 펼쳤습니다. 자유롭게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그날 밤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이렇게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교원 자격증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교육대 학원에 진학했습니다. 2년 동안 공부해서 한국 교원 자격증을 따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기뻤습니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원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교육학, 국어교육, 문학.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자유로운 토론. 이런 게 교육이구나 싶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북한 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15년 동안의 경험이요.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논문이에요.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2년 후 교원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다시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한 중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왜 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법을요. 진실을 찾는 법을요. 제가 북한에서 못했던 것들을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세요. 합격했습니다. 다시 교사가 됐어요. 2018년 3월 한국에 온 지 2년 만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떨렸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어요. 3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성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이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이 될 김혜진입니다. 선생님은 북한에서 왔어요. 학생들이 놀랐어요. 진짜요? 북한이요? 네, 진짜예요. 선생님은 북한에서 15년 동안 교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제가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걸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싶어요. 자유롭게 생각하는 법, 스스로 질문하는 법, 비판적으로 읽는 법을요.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북한은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책 읽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왔어요.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을 만났으니까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시를 읽고 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부끄럼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요. 나쁜 짓이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요. 맞아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를 살았어요. 그때도 자유가 없었죠. 하지만 시인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떳떳하게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재미있었어요. 다음 시간도 기대돼요. 그 말에 행복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교사의 보람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5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학생들을 가르쳐요. 국어를요. 하지만 단순히 문법만 가르치지 않아요.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요. 질문하는 법을요. 가끔 수업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요. 금지된 책을 읽었던 일을요. 압록강을 건넌 이야기를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선생님, 무서웠어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자유가 더 중요했어요. 북한으로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북한으로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고 싶어요. 지난주에 한 학생이 편지를 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책 읽기가 좋아졌어요. 1984도 읽어봤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어요. 그 편지를 읽는데 울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원했던 게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거요.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들도 자유를 원해요. 북한에는 아직도 제 옛 동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그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무서우니까요. 언젠가 그분들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유를 맛볼 거예요. 그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누군가 몰래 금지된 책을 읽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자유가 올 거예요. 오늘도 저는 교실로 갑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러요. 자유롭게요. 진실을요. 칠판에 글자를 씁니다. 진실은 자유다. 자유는 진실이다. 학생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해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요. 그게 자유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이에요. 자유의 햇살입니다. 저는 이 햇살 아래서,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매일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유로운 세상에서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일을 할 거예요. 교사로서요. 자유인으로서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들도 자유를 꿈꾼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자유 만세입니다.